태평양 전쟁 발발 후 일본은 교회의 각종 시설을 강제 징발해 군수 시설로 사용했고 서울 용산 예수성심 신학교 건물마저 징발하려고 했다. 하지만 당시 교구장 노기남 주교는 예수성심 신학교를 임시 개조해 1943년 성모병원 분원을 열고 더욱 활발한 의료 활동을 펼친다. 이듬해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도 제기동에 시약소를 설립하는데 이는 훗날 성바오로 병원의 모태가 된다. 그리고 1945년 대한민국은 감격스런 해방을 맞는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우리 사회는 새로운 혼란을 겪게 되는데 일본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며 경영하던 병원들 문을 모두 닫았고 사회 기반 시설마저 무너진 상황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의료기관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성모병원은 자선의료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서울시에서 자동차를 지원받아 이동진료를 시작했고 1946년 사또병원을 인수해 자선의료를 위한 분원으로 운영한다. 한편 이렇게 교회의 자선진료가 활발해지자 의료 현장에서 그리스도교 이념을 실천할 가톨릭 의료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초대 성모병원장 박병래는 1947년 성모병원 개원 10주년을 맞아 성방직어 사베리오 의료회를 창설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가톨릭 의료인 모임인 성방직어 사베리오 의료회는 혼란한 사회 현실 속에서도 의료 행위에 가톨릭 정신을 담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후 한국 가톨릭 의사협회로 발전한다. 1943년 성모병원 분원인 성요셉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원이 계획했던 일이 아니라 일제가 예수성심신학교를 증발하려고 하자 노기남 주교가 아이디어를 낸 거였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기발한 묘안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 들어요. 네, 대동아 전쟁이 나고 나서 무차별적으로 모든 교육 시설이든 제반 우리나라의 모든 시설들이 다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징발이 되죠. 네. 거기에 대해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또 그럴 힘이 없었기 때문에 네. 사실상 학교든 병원이든 교회가 운영하는 모든 기관들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때 당연히 용산신학교나 덕원신학교나 또 대구신학교나 또 심지어 병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건물들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성모병원이 일단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터였고 또 그보다도 용산신학교를 병원으로 개조해서 환자들을 더 많이 수용하겠다는 취지로서 일본 제국주의, 일본 일제에게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일본에서도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용산신학교를 징발하는 것을 철회하게 되는 거죠. 성심신학교를 병원으로 개조할 때는 또 많은 비용이 들고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역시 사실상 교실이었기 때문에 교실들을 이제 진료실과 병실로 바꾸는 작업들, 그런 네. 리모델링하는 작업들이 있었어야 됐었습니다. 그때는 예. 비용도 좀 많이 들긴 했지만은 그래도 용산신학교를 지켜낼 수가 있었고요. 또 환자는 너무나 많았었기 때문에 그 어떤 과정 중간에 무리 없이 차질 없이 큰 비용이 들긴 했지만은 정성껏 그런 병원을 제2병원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교회사연구소에서 지금 노기남 주교님이 남겨진 대주교님이 남기신 수첩, 그러니까 매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 줄씩 이렇게 간단하게 하신 걸 지금 정리 중에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병원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고민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몇 줄씩 나와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이제 거기 보면은
그 노기남 주교님께서 그때의 상황이 자기가 교구장이 되고 나서의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가장 첫 번째 난관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길로 가는 것인지 학교도 네. 살리고 학교 건물도 징발이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이게 그 매일 기록했던 수첩인가요? 일지예요. 그래서 저기 보면 이제 그때 당시에 매일 일기를 한 줄씩 이렇게 누구를 만났다, 뭐 고민이 뭐가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어떤 신부가 왔다, 뭐 어떤 신부가 입원했다. 저기에 보면은 그 진짜로 그 용산 분원의 김국 선생이 입원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찾아갔다. 뭐 이런 내용도 적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보면 교구 평의회를 그래서 그때 2번을 하셨더라고요. 결정이 안 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가 결정이 안 나서 그 노기남 대주교님 회상록에 보면은 회고록에 보면은 2번을 했고 그래서 이제 결정이 난 게 그 학생 대신학교 학생들은 덕원으로 보내고 그 건물에는 성모병원 분원을 설치하는 걸로 학무국에 통보를 했다. 네. 그렇게 해서 결정이 났는데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떤 그 신학교 건물을 징발당하는 데서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 중요한 그 사건이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한 분은 성모병원이 36년에 생긴 다음에 너무 인기가 좋고 신자 수가 뭐 비신자, 신자할 것 없이 너무 많이 몰아서 네. 벌써 그때 이게 병원을 확장해야 할 시기였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잘 맞아 떨어지기도 했네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네. 근데 2차 세계대전이 계속 과열되면서 이렇게 증발하고 하면서 일본이 한국에 가했던 여러 뭐든지 다 가져갔잖아요. 물자를 비롯해서 인력이며 다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컸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성당 건물을 비롯해서 뭐 사람까지 심지어는 뭐 신부님들, 신학생들까지 다 징발되고 또 네. 징용되고 어쩔 수 없이 일본군으로 입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들이 그때 제일 안타까운 우리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네. 지금 저 사진이 네, 김수환 추기경님이 네. 일본 제국군 황군 복장으로 입대를 하신 이제 모습의 사진이죠. 그렇군요. 네, 그 당시 이제 신부님들, 부처님들 또 신학생들 그렇게 강제징용을 당해서 전쟁에 참여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병원뿐만 아니라 성당 건물들, 또 교구청 건물들도 일본군에 의해서 징발되거나 또 거기에 있는 물자들, 특별히 뭐 돈이 될 만한 그런 물자들을 다 수탈해 가게 되는 그런 최고의 위기였었죠, 그때가. 네, 많은 희생을 치렀네요. 그때 한국 교회는 이제 선교사들이 많았었잖아요. 파리 네. 외방전교회, 뭐 메리놀, 그다음에 골론바네 이렇게 있었는데 그 일제 시기에 가장 고통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뭐 선교회라 그러면 골론바네예요. 거기 왜냐하면 적성국의 나라 아일랜드에서 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뭐 미국인 그 평양교구의 오세아 주교님 이하 여러 신부님들도 많이 구금 상태에 계셨고 네. 또 이제 광주의 맥폴린 문신요리라든지 춘천의 퀼란 주교님 그다음에 또 그 골론반의 여러 신부님들 아마 한 30여 명 되신 신부님들이 구금 상태로 계속 계셨죠. 예. 그래서 그 골론반의 손 패트리치오 신부님이라는 그분은 거의 3년 동안 구금된 상태에 있었고 마지막에 해방이 돼서 첫 미사를 드렸을 때 다시 그 당시 풀려나서 첫 미사를 드렸을 때의 감동이랄까 감격 같은 거를 그 골론바네에서 나오는 그런 잡지에 기고를 해서 이렇게 좀 실으신 적도 있었어요. 예, 예.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역사 정말 비극적인 역사인데 선교사들이 와서 그렇게 희생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더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네. 저희 그 수도의 스님들도 이제 사실은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네. 일제 말기에 그 외국인 신부님들이 본국으로 추방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추방당한 그 외국인 신부님이 추방당한 그 본당에 있던 스님들은 일시적으로 이제 본원으로 기원을 하셔야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일본군들이 우리 스님들이 돌보고 있던 용산에 있는 보육원을 징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보육원에 있는 그 원화들을 다 그 명동에 있는 종현
그 보육원으로 이렇게 데리고 와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비좁고 또 못 먹고 그래서 어쨌든 질병도 많았고 그 당시에 그래서 고통을 많이 받았다 그러고요. 네. 1939년도에 일어난 2차 세계 대전으로 이제 일본이 식민지 정책을 점점 강화하면서 이제 우리 수도의 그 건물이 폭격할 때 시야를 가린다 그래갖고 어머. 그 보육원 그 5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이렇게 그 돌보고 있는 보육원 영아부가 있었어요. 네. 거기랑 그다음에 이제 수녀 지망생들이 귀가했던 그 안 기숙사 그리고 시약소, 세탁부, 주방 뭐 직원들이 있던 그런 집들을 다 이렇게 헐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이유가 굉장히- 이제 폭격해야 되는데 시야를 네, 가린다라는 네, 거. 그렇다. 그래서 네. 굉장히 그 당시에 이렇게 스님들 그 증언에 따르면 정말 어렵고 배도 고팠고 많은 질병으로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참담하네요. 예, 많은 희생이 있던 가장 큰 위기였던 시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가톨릭 의료 활동은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꾸준히 이어져 온 거잖아요. 그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샬트르 수녀회에서 이 시기에 또 시약소를 세운다고요? 네, 네. 예. 그 1944년도에 제기동 본당에 이제 우리 수녀님들이 파견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본당에 수녀님들이 파견을 하면은 그 환자들을 정말 많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가정 방문을 많이 하면서 이제 그 그냥 가기가 그러니까 약을 들고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환자들을 간호해 줬는데 약을 들고 환자를 방문한 것이 이제 그 시약소의 시초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 1946년에 이제 한 그 어떤 김봉학이라는 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분한테 기증받은 20만 원으로 집 한 채를 구입해서 진료실을 꾸미고 이제 투약하고 진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1944년에 그래서 제기동 시약소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찾아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러자 그 당시에 미군의 좀 원조를 받았고 또 우리 본원에서도 도움을 받아서 1947년에 제기동에 성모의원을 건립을 합니다. 그래서 5개의 진료실하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이해춘 여의사를 고용을 해요. 채용을 해서 이렇게 진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수회의 그 첫 의료기관으로 성바오로 병원에 모체가 된 그. 근데 제가 병원입니다. 알기로는 그 이제 그때 제기동 시약소가 네. 처음에 생길 때 그때 제기동 본당이 처음 생긴 본당이었고 네. 거기에 이제 주임 신부님인 콜랭 신부님께서 샬트르 수녀님들께 여기 와서 그런 시약소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청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콜랭 신부님은 파리 외방정교회 신부님이신데 그 여기 그때 오시기 전에 제기동 본당의 초대 주임 신부님으로 오시기 전에 그 공세리의 그 에밀 드비즈 신부님이라고 이명래 고약을 하는데 발견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던 에밀 드비즈 신부님이 있던 공세리 본당에 계셨어요. 한참 동안. 그리고 또 1936년에 해화동의 대신학교 교수 신부님으로 계시면서 병원의 설립이라든지 분원 설립이라든지 그 과정을 보셨기 때문에 아 이게 선교 의료 활동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선교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하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네. 아, 네.